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백신 중학교 교사 정열입니다. 제가 잠시 화면 공유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숫자 뭘까요? 네, 뭘 것 같으세요? 네, 망설이지 마시고요. 네, 연도, 예, 연도 같죠? 예, 연도 같은데 singularity, 네, 상당히 근접한, 네, 뭘까요? 이 숫자가. 네, 조금 어렵죠. 그리고 좀 추상적이죠, 질문이. 예, 질문이 나빴네요. 20대부터 40대.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이 숫자는, 네, 맞아요. 2040년 맞아요. 그런데 이 2040년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2040년은요, 지금 제 아들, 예, 제 아들이 이제 10살, 이제 11살 들어가는 그런 나이인데요. 이 아들이 한 20년 지났을 때, 그러니까 한 30살 됐을 때의 나이예요. 그리고 그때 연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2040년이라는 연도는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성년이 돼서, 성인이 돼서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시작할 때쯤의 연도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길러진 능력 있잖아요. 지식도 있을 거고, 기능도 있을 거고, 태도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언제 발휘되는 거냐? 2040년에 발휘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싱귤러리티 얘기하신 정경원 선생님 커피 쿠폰 하나 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2040년이 그런 것이 더 강화되고, 네, 만연화된 사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제 고민입니다. 저는 올해 19년 차 정보교사입니다. 지금 중학교에 있지만 사실 중학교에서 근무한 것은 최근 3년이고요. 지난 16년 동안은 일반계고 그리고 특성화고 그리고 과학고등학교까지 사실상 모든 학교급을 학교 종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요. 늘 했던 고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가르쳐서 길러주는 이 능력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의미 있는 능력이 맞는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신규 때부터 아니요, 그때는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제가 딱 뒤통수를 맞았냐면 제가 신규 3년 차 정도 됐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ICT 활용 교육을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가르치고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오피스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면서 나름 의미가 있었죠. 아이들이 컴퓨터를 잘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 정보 시험을 보는데 시험 감독을 하신 수학 선생님이 감독 끝나고 저한테 시험지를 가져오셨어요. 저랑 굉장히 친한 호영호재하는 분이신데요. 지금도 잘 만나는 분인데, 정 선생님, 나 이거 다 풀어봤는데 채점 좀 해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맞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선생님 뭐라 그러시냐면, 정보 되게 쉽네. 이거 뭐하러 배워? 그냥 다 아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뭐하러 배우나? 왜 가르치나? 도대체 우리가 뭘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아주 운 좋게 그 형님 선생님 덕분에 15년 전부터 먼저 했던 선배 교사입니다. 예, 오늘 제가 그 선배 교사로서 제가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이러한 목차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 지금 이거 왜 가르치지?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이해인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맞습니다. 2015년에 총론과 강론이 나왔죠. 그리고 2018년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시작됐는데
이 교육과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결국은 이 교육과정이 도입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웠을 때 나중에 미래에 어떤 역량이 길러지길 바라는가 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죠. 정보통신기술, 융합과학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저출산, 기후문제, 환경문제.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제시된 게 지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과학기술의 고도화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최근까지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마 최근에는 이제 공식적인 문서에서 디지털 대전환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그 발명을 통해서 사회가 바뀐 걸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혁명이라고 해요. 발명이라고 하지 않고 혁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혁명과 발명은 차이가 있죠. 발명은 혁명의 원동력 시작인 거고요. 혁명은 그를 통해서 사회가 송두리째 다 바뀐 거예요. 1차 산업혁명에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증기기관 때문에 기차가 만들어지고 또 공장에서 기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공장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막 물건들을 만들어 팔고요. 또 공장에는 일자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에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있던 그런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이전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도 많고 돈도 많이 주니까요. 그리고요, 공장은 점점점 많아지고요. 도시도 점점점 넓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도시가 저쪽에서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결국 사회가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점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바로 이 교육 분야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요.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대화가 안 돼요. 말을 못해서요? 아니에요. 글을 못 읽어서요. 맞아요. 그 전까지 그런 교육이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공장에 기계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단위 시간당 산출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공정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을 잴 줄 알아야 돼요. 언제 기계를 돌리기 시작하고 언제 끝내고 잠시 휴식하면서 뭐 예를 들면 유연제들을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죠. 또 그 공장의 기계에 재료들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재료들도요. 정확한 길이, 면적, 부피 다시 말하면 간단한 수학, 산수를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초적인 원리를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어요? 이 1차 산업혁명에 시작된 것이 바로 뭐냐? 공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교육은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노동자들 또 하층민들은 교육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까지 신분제도가 흔들릴 것을 염려한 그런 사람들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정작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려면 교육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 과학, 정확히 얘기하면 언어와 수학, 과학입니다. 그것이 공교육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2차 산업혁명, 전기에너지 기반의 이제 대량 생산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언어, 수학, 과학 이외에도 더 많은 교과목들이 학교의 공교육에 도입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우리가 이제 근대 교육, 현대 교육이 자리 잡힌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7차 교육과정, 이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이죠. 컴퓨터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비싸서 사지도 못했는데 이제 IBM 계열의 컴퓨터들이 많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단가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니까 일상의 컴퓨터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리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 즈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ICT 활용,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시기죠. 그리고 우리 정보 컴퓨터과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가 바로 황금기였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정보 교사들을 선발했던 시기입니다. 제가 이 시기에 교사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황금기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2003년도 발령인데요. 제가 왜 마지막 세대라고 얘기하냐면 제 다음, 그러니까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제 동기들 중에서 학교를 뭐 군대 때문에 휴학하고 막 이런 친구들은 그 다음 연도에
임용 TO가 확 줄었던 이때가 바로 그 황금기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보이는 이 ICBM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또 빅데이터 컴퓨팅, 모바일 기술이 이제 막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 아니라 기계도 막 몇 개씩. 선생님, 제가 어저께 저희 집에서 무슨 회의를 하다가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공유기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가 몇 개인지 봤어요. 노트북 컴퓨터 포함해서. 그랬더니 저희 집에 12개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저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제 아들이에요. 네, 핸드폰도 쓰고요, 노트북도 쓰고요, 그리고 스마트 패드도 써요. 이렇게 많은 기계들이 연결이 되는 그런 사물 인터넷, 또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이 보편화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컴퓨터 사이언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랑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것들이 그냥 예전에는 어떤 특정 분야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 경제, 사회, 삶 모든 분야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하고 오면서 예를 들면 뭐 빅스비, 아리아, 시리와 같은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대화를 하면서 왔어요. 네, 저는 별 질문을 다 해요. 너 오늘 기분 좋니? 막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답을 해요. 너무 신기해요. 이런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반 지식과 기술이 이제 기존의 뭐 노동, 자본 이런 것보다 더 중요화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제품, 서비스 산업과 융합돼서 아예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기업들 중에 소프트웨어 AI 기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뭐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이 대전환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은 맞지만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은 어떤 부분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을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거라는 걸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왓슨,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왓슨, 네, IBM에서 만든 슈퍼 AI 컴퓨터죠. 그리고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왓슨이 2013년에 미국 제퍼리 쇼라고 하는 퀴즈쇼에 나와서 인간 챔피언들을 무참히 무찌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얘가 바로 왓슨이에요, 얘가. 예, 듣고 말하고 다 합니다. 네,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에이전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음성인식, AI 기술, 그 다음에 구문 번역 기술,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순간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얘가 정말 인간들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알아도 답을 안 해요. 왜요? 확률이 낮은 거는요, 답을 안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는 걸 알아요. 퀴즈쇼에서 틀리면 돈이 깎이잖아요. 막 그렇게 갖고 놀면서 인간 챔피언들을 이겨나가는 모습. 이게 왕중왕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 왓슨보다는 알파고가 더 큰 임팩트로 다가왔었죠. 선생님, 이 알파고가 언제였냐면요. 2016년 3월 9일이었어요.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16년 3월 2일 날, 그때 제가 과학고등학교에서 있었는데 과학고등학교 1학년 수업 첫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이 올해는 말하지 않겠다. 왜냐면 일주일 뒤에 3월 9일 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럼 아이들이 왜요? 선생님 뭐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월 9일 날 알파고라고 구글에서 만든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있거든. 이 알파고와 이세돌이라는 인간 바둑 챔피언이 바둑을 둘 거야. 아이들이 와 하지 않았겠죠. 에이 그게 뭐예요? 막 이랬겠죠. 그리고 조금 아는 아이들은 선생님 바둑은 경우의 수가 복잡해서 컴퓨터가 아직 사람 못 이긴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했어요. 자,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번 해보자. 선생님은 알파고가 5대 0으로 이긴다. 그랬더니 막 에이 선생님도 사람이면서 사람 편 안 들고 알파고 편 들고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알았어. 그러면 4대1로 이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제가 이게 복도에다 벽보까지 붙여놨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네. 그 왓슨과 알파고, 이 두 AI가 이긴, 상대한 그런 인간이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중에서 챔피언들이에요. 그 챔피언보다 더 지능이 높은 그런 기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무서운 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도 기계는 있었죠. 그런데 기존의 기계들은요. 기계라는 건 선생님들 그 새 얼간이라는 인도 영화에서도 나오는데요. 인간의 삶을 돕기 위한 건 다 기계래요. 예를 들면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지퍼 같은 것도 기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기계들 또는 공장의 전통적인 기계들은요. 인간의 근육이나 뼈를 대신하는 기계죠. 그래서 힘든 거, 어려운 거, 무거운 거, 이런 것들, 위험한 거, 이런 것들을 대신 들어주거나 날라주거나. 그런데 지금 보는 이 기계들은 뭡니까? 인간의 지능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더 많이 해나갈지 우리는 잘 감조차 잡기 어렵습니다. 왓슨, 알파고 요즘 뭐 합니까? 네, 의사 대신에 진단하는 일 하고 있고요. 또 주식시장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주식, 증권, 그리고 이런 것들 분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신문에 와 이제 어떻게 두려워 이제 우리 뭘 해야 돼? 알파고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저희 학생들도 저한테 막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화학자가 꿈인데요 수학자가 꿈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분들의 답변을 들려줍니다. 이분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최고의 석학들이시죠. 이 지네딘 교수가 무슨 말을 했냐면 걱정하지 마. 인간은 창의적이고 융통성이 있잖아. 그런데 기계는 따분하고 지루해. 그러니까 기계는 그냥 오직 시키는 일만 하거든. 근데 그 시키잖아? 그러면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지네딘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스 모라벡이라는 교수,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정보교육의 아주 큰 파트로 다가오면서 한스 모라벡 교수의 이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이 문장이 아주 유명하게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어렵고 반대로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에게 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저는 결정적으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분들의 이제 결정체인데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분이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알파고 만드신 분이세요. 알파고랑 이세돌의 1국이 끝나고 카이스트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이에요. 기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다. 그런데 그 밑에 말이 중요해요.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길 수 없다. 기계도 할 수 있고 인간도 할 수 있으면 기계가 더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뭐 해야 되냐? 이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특수한 분야의 애들만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가 여기 있죠. 최초의 컴퓨터가 뭐 어떤 건지, 예를 들면 튜링 머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애니악이라고 해야 되는지, 또는 뭐 유니박, 에드삭이라고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봤자 불과 한 50년, 60년밖에 안 됐다는 점, 그리고 IBM의 보편 컴퓨터가 나온 지는 한 3, 40년밖에 안 됐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인류 역사상 이렇게 세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바꾼 기술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여기에 좀 더 나아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요, 다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석학들이잖아요. 그럼 이번엔 다보스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하는 말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미래의 인재라면 핵심적으로 길러야 되는 역량이 있는데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complex problem solving입니다. 그냥 problem solving ability가 아니라 complex problem solving ability예요. 결국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들 중에서 문제 해결력을 함양시키지 않는 교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정보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교과들의 교육과정도 다 봤거든요.
그런데 다 문제 해결력 함양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느 교과도요, 이 컴플렉스,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란 말을 쓰는 교과가 없어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죠?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이 세 분의 교수들,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능력을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길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부르는 명칭이 국가마다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정책 용어로 써는 소프트웨어 교육, 교과로서는 정보과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 뭐 영국, 호주와 같은 이제 영연방 국가들은 컴퓨팅 교육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코딩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이런 명칭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컴퓨팅 사고력 뭘까요? 수학 교과를 보잖아요. 그럼 수학 교육 과정에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써 있어요. 그 수학적 사고력의 정의가 여기 있는 이 컴퓨팅 사고력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르냐면요.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학에서는 여기가 수학이라고 써 있겠죠. 그런데 이 컴퓨팅 사고력에는 이것까지 더 들어가 있어요. 컴퓨팅 시스템. 당연히 AI 에이전트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실생활과 다양한 문제들, 그런데 이 말이 컴퓨팅 사고력에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복잡한 문제라는 건 뭡니까? 어려운 문제,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르죠. 여러 번의 절차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절차를 구성하려면 문제를 잘 분석하고요. 그리고 잘 나눠야 돼요. 나누려면요.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파악하고 결국 컴퓨팅 사고력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해법, 창의적인 해법을 구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는 이 교육에 여러 국가들이 중요성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컴퓨팅 사고력 함양에 있어서 ICT 소양, 그리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요, 단순히 아이들끼리 이렇게 조편성 이런 거 아니고요. 네트워크,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협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보를 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이 전 세계 학자들이 얘기하는 컴퓨팅 사고력, 또 ICT 정보문화 소양,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워딩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AI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죠. 저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신 분들 계시겠지만 2012년부터 AI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컴퓨팅 사고력 함양 교육이라는 게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면서요. 그리고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라면서요. AI가 그 대표적인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잖아요. 그러니 이것들을 활용하는 교육을 당연히 하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예전에는 특수한 분야, 특정한 사람들, 근데 이제는 보편적인 그런 기술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AI 교육이 뭔지 교육부 등 전국민 AI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방안이라고 교육부나 과기부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선 차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 아까 얘기했던 다보스 포럼이죠. 그리고 OECD와 같은 해외 여러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냐? 있죠. 여기 보니까 지능정보 역량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아까 얘기했던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IoT나 클라우드, 빅데이터나 모바일, 그리고 AI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한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에 중점을 뒀다면 AI는요,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리터러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정제하고 해석,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 다른 교과, 다른 학문 분야, 또 실생활, 융합하면 문제 해결력도 향상이 될 거고, 또 새로운 사회, 새로운 기술의 변화, 싱귤러리티 시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기술 특이점의 시대예요. 새로운 특이점을 가진 기술 변화가 나왔을 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결국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디지털 포용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혼자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런 능력까지 기르는 것으로 점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것을
조용한 혁명의 버전 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들이요, 요란하게 안 하고요, 서로 조용하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나라 중국, 일본, 영국 세 나라만 이야기를 해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17년도에 AI 교과서 33종을 개발하고 학교에 유치원부터 적용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사실상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점이 아니죠. 일본, 네, 일본은 2015년부터는 정보 과목을 대학 입시 필수로 정해버렸죠. 네, 우리는 아직 그러진 않지만 일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일본도 교육에 있어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보수적인 나라거든요. 제가 사실은 비버 챌린지와 관련된 그런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 교수님, 선생님들과도 친한 분들이 많은데 이 일본 교수님과도 친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교육과정을 10년 주기로 바꾸는 나라였대요. 그런데 그 10년 주기로 바꾸다 보니까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과거 10년이 지금 1년도 안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10년 동안요, 교육과정을 3번 바꿨어요, 일본이.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14 개정 교육과정에서 네, K-12 전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보를 다 필수로 지정한, 영국에선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변화들을 각국에서 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인공지능 국가 전략과 전국민 AI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방안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을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앞서 구봉기 연구사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배워야 됩니다. 이제는 특수 몇 명의 아이들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기초 능력으로서 뭐 수리력 필요하죠. 또 문해력 필요하죠. 그러나 이 디지털 소양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반영이 된 건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잠깐 보겠습니다. 공부요? 열심히는 하죠. 1교시 수학, 2교시 영어, 3교시 과학. 학업 성취도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우리 청소년들. 수학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 거야? 솔직히 공부 좋아하는 애들이 어딨어요. 네. 영상이 조금 더 긴데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배포한 영상인데요. 네, 좀 전에 제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전에 나왔던 캡션 자막 보셨어요? 채팅창에 써주십시오. 네, 이 영상 제가 왜 우종빈 선생님, 네, 커피 쿠폰 하나, 예, 배송합니다. 네, 맞아요. 어디다 써먹냐는 걸 꼭 수학만은 아니겠죠. 수학을 이야기한 이유는 수학을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고 많이 배우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정말 많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배워서 어디다 쓰는가 하는 이 점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뿐만이 아니죠. 이과 학생들이라고 해서 사회를 안 배워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전통적인 교육이 뭔가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그 아는 걸 바탕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정보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걸 가르친 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뭘 할 수 있는지는 교육과정에 써 있죠. 뭡니까? 컴퓨팅 사고력, 정보문화 소양,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능, 역량, 능력들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2015 교육과정이 탄생했는데요. 사실은 잘 보면 기존 교육과정과 큰 차별화되는 점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고요. 그리고 여러 변화 중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했다.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배워서 써먹는 거, 지금 디지털 사회잖아요. 써먹으려면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 정보 교육 안 받고 어디다 어떻게 써먹을 겁니까? 당장 아이들이 PPT 하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할 때도,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시뮬레이션하고 실험을 할 때도요. 소프트웨어 코딩 프로그래밍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개정 중점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가 발표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제가 진로 교육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초등학교는요, 진로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직업이 이렇게 많고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아주 중요한 가치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직접 체험해 보면서 이 직업에선 이런 걸 하는 거구나. 그럼 중학교는요? 네,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많은 진로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건 뭘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자유학년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고등학교는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좋아, 결정했어. 이걸 나의 진로로 할 거야. 하면서 이제 그것들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 근데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바꿔서 이렇게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하는 교육. 그 교육을 바탕으로 결국 민주 시민으로서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본인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자주적인, 창의적인, 교양 있는,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인간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창의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정복과의 교육 목표, 또 핵심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능력을 기른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네,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시지만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기존의 선택이었던 정보가 과학기술점과정 정보교과군으로 조정이 됐죠. 그러면서 필수로 지정이 됐어요. 물론 이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 운영한다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 혼란을 겪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한 학기 동안 제일 힘든 점이 어떤 거였어요?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지난주에는 중학교 선생님 강의를 했거든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한 학기 동안 제일 힘들었던 점 여쭤봤더니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뭘까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정지은 선생님 맞습니다. 네, 정지은 선생님. 네, 답답하신 속을 좀 풀어드리려고 아이스 커피 쏘겠습니다. 네, 순회 맞아요. 순회 얘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희망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요? 이 필수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1차 교육과정부터 출발을 했겠죠. 그리고 7차 이후부터는 이제 몇 차라고 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연도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1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이래로 광복 이후로 선택이 필수로 전환된 첫 번째 사례예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 34시간이라는 기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앞서 연구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아마 2022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네, 아주 혁신적인 변화죠. 1학년에서 시험을 안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 주제 선택, 동아리, 예술체육. 근데 제가 이 빨간색을 쳐놓는 이 부분이 뭐냐면 과연 아이들이 진로 탐색 활동을 할 때 뭐가 제일 좋을까? 또 주제 선택을 할 때 뭘 제일 원할까?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결국 정보라는 거예요. 사실 진로 탐색 활동은 저희 학교, 저 중학교에 있잖아요. 진로 선생님이 따로 계시니까 그분이 하세요. 그런데 뭘 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4차 산업혁명, IoT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서 어떤 커멘트를 해주거나 같이 설계를 하면 상당히 이 개정교육과정에 맞게 정보교육을 또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정규교과에 가장 집중해야겠지만 그 부족한 실수를 결국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하는 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이 있다. 주제 선택도 마찬가지죠.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죠. 네. 결국 이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라는 것이 사실은 필수로 전환된 그 이면에 사실 선택에서 올라오면서 34시간만 갖고 온 이 지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무엇보다 초, 중, 고에서 일부는 교과가 없고 일부는 아직 선택이지만 그래도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이 탄생했다는 점은 선배 교사로서 19년 차 된 정보교사로서 정말 눈물 나는 일입니다. 적어도 이제는 앞서 얘기했던 그 3년차 때 제가 호용호제 한다는 그 수학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안 배우시면 못 풀걸요. 이렇게요. 이제는 꼭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증거가 또 있어요. 교육부에서 최근 발표한 보도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요. 교원 양성 체제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범대를 나와야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통 과목들은 사범대에서만 양성을 한대요. 아, 정보교사? 그럼 정보가 공통 과목인가 봤더니 여기 공통 과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정보가 공통 과목이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동안에 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사실은 국가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체계가 초등학교 실과 5, 6학년, 대체로 6학년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정보과학까지 이렇게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이 이제 시작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점들이 결국 교육 격차로 나온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나 이제 시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이제 AI 교육까지 도입이 되면서 사실 이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도입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은 위치상 정보랑 정보과학 사이가 맞는데 이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정보를 안 배워도 그 앞서서 배울 수도 있다라고 고등학교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이 과목들이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이 과목을 통해서 뭘 길러야 돼? 2040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한테 뭘 길러줘야 돼?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개정, 과연 전에 비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아마 신규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마 또 반대로 임용고시 공부하면서 또 2015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택 과목이 다양화됐다. 진로를 준비하는 시점이 이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그 전보다 선택 과목들이 많아졌고 제가 일반 선택에 이렇게 박스 친 이유는요. 정보가 원래는 일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선택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조금 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선생님들 아실 만한 내용은 좀 스킵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지금 이게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화면에 지금 줄이 거졌는데요. 지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교육과정이라는 건 교과 군으로 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집중 이수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학기당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이 8개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법,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학교급의 내용을 배우면 안 된다. 먼저 배우면 안 된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달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적용의 배제를 보면 결국은 우리 교과는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선행학습 금지법에 반드시 저촉되는 그런 교과는 아니라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 운영한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결코 이것이 34시간만 가르치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제가 작년에 교육과정 개정 우리 학교에서요. 학교교육과정 협의회를 무려 18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18차례 진행하게 된 배경은 정보 한시수 늘리는 것 때문이었어요. 다 동의하세요. 정보 중요하다고요. 근데 늘리기는 어렵죠. 아시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보는 원래 34시간만 이거는 제가 참을 수 없죠. 이거는 얘기해야죠. 아닙니다. 34시간만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관리자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밝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교육과정에서 최소한의 시수가 보장된 과목이 역사랑 정보다. 그러니까 이 34시간은 최소한이다. 최소한. 이 이상은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셨던 점이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저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거기서 얘기하면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 수업하고 평가까지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냐. 1시간은 도저히 못하고 심지어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물론 올해도 그랬지만 그리고 어떤 학급은요. 어떤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코로나라도 행사는 다 했잖아요. 행사 때문에요. 한 달 동안 딱 한 번 수업한 학급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수업하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다행히 그 학급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컴플레인을 넣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이 요구들을 경청하고 이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정보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사실은 편성되지 않은 선택 과목들도 개설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건데요. 네, 그 선택 과목들을 학교에서 개설을 할 때 아마 뭐 창의재단이나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같이 개발한 그런 어떤 학교장 선택 과목들, 예, 뭐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이런 과목들이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 교과목들,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과목들은 교양 성격의 과목이라고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에서 8과목에서 제한해서 제외가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내용에서는 이 정도만 보고요. 여기 보니까 34시간을 운영하는 중학교예요. 네, 그런데 이런 학교 말고도요. 이렇게 34시간 또 34시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라는 점. 예, 그리고요. 심지어 102시간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2021년 자료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은 34시간만 하면 된다. 그것밖에 안 하는 과목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다른 학교 사례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예,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가 들어오면서 진로 선택, 그리고 이 전문교과 1, 2에 우리 정보과 과목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이 될 때 우리는 아직 기술점 가정교과군 안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과명이 딱 드러나지 않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인데 어쨌든 보통교과 안에 들어있고 또 전문교과 1, 2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학생들이 일반 선택 과목을 일반계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진로 선택은 학생들의 본인의 진로 또는 본인의 진로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게 좀 애매해서 아마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융합선택과 진로선택으로 분리한다고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2015 때랑 2009랑 두 개를 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 보여진 이 박스친 부분에 우리 교과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반계에서 지금 과목이 정보랑 인공지능 기초밖에 없잖아요. 인공지능 기초도 최근에 들어갔고. 근데 여기에 정보과학이나 아니면 전문교과 2, NCS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학교에서 정보를 좀 편성해야 되는데 과목이 없다. 그러면 전문교과 1, 2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과 2는 NCS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뭐 그러니까 상업, 그 다음에 공업, 수산해운 뭐 이렇게 분류됐던 계열이 이제 2021에서는 17개 교과군으로 분류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과목들이 재정립되었다라는 점입니다. 2009와 2015 개정의 차이점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단위수,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늘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정리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과정 협의회를 할 때 꼭 참고하셔서 교육과정 협의회 과정이 어떤 뭐 정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실수를 가지고 있는 교과에서 어떤 뭐 지분 싸움을 하는 이런 교육과정 협의회로 가지 않고 원칙에 의해서 교육과정 협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원칙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래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원칙을 들이대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누구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8개 이대라고 했지만 선택 과목들, 지금 학교장 인정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진 우리 정보 과목의 여러 선택 과목들은 교양 선택 과목이라서 여기에선 제외가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고등학교 이제 편제에서 보면 정보가 일반 선택과 그리고 진로 선택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뭐 정보를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뭐 기술과정 대신 정보를 배우거나 또는 뭐 정보를 안 배우고 기술과정을 배우는 학교도 있죠. 저는 뭐 다른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둘 다 배우는 학교들도 있는데 사실은 기존의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편성에 어려운 점들을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못 배운다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평소에 하시면 교육과정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들이 있거든요. 학교 교육과정이. 언제냐면 네, 맞아요. 학급수 중감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죠. 그때 분명히 1순위로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을 편성해서 배우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 융합 교육과정 중심고들이죠. 네, 사실 오늘 이제 내일 강사로 활동하실 황성훈 선생님 학교인데요. 네, 이렇게 많은 과목을 배우는 학교들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못 배우면 학생들이 차별을 받게 되는 거고 격차는 더 커진다는 점, 그런 것들 정확히 아시고 또 그런 협의회 때 말씀을 해주시고 당장에 안 바뀌더라도 그런 학교 교육 과정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교과 1의 정보과학, 네, 우리 교과의 꽃이죠.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그래서 사실 대학에서 정보과학 과목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정보나 다른 과목들이 기초 소양 수준인데 정보과학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보세요. 이 경기도에 있는 과학고인데요. 네, 정보를 얼만큼 배우고 있는지. 과학고에서는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 중점학교 또 소프트웨어 AI 중점학교 배워야죠.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능력이고 우리 학교만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과목이 부족하다고 하면 2015에서는 전문교과 2에 있는 이런 과목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편성 사례들이 나중에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과정 협의회에 들어가실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차시 내용, 네, 다소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는 것 같지만 막상 교육과정 협의회에 들어갔을 때 그거 어디 있었지? 어디에 써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PT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정리해 드린 겁니다. 분명히 바뀔 겁니다. 시간의 문제죠. 그런데 누구를 위한 건가? 정보교사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거라는 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성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하나 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고요. 10분 후에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예, 선생님 10분 쉬셨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언어부터 낯선 나라 위에 떨어져 별다른 노력 없이 배웠던 영어, 나의 아버지에 대한 혐오와 나의 새아버지에 대한 나의 존경, 갑자기 떠오른 표현 Life is like 오렌지 세계 터널. Yeah. 고개를 45도 기울여 담배 연기와 함께 품은 기억력, 추억을 소리처럼 키우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theater. 시간은 유연하게 휘어져 과거로 스프링처럼 이어져 아주 작고 작았던 미니어처 시절을 떠올리는 건 껌처럼 쉬워져. 빨주 노초 물감을 덜어 한색 종이 위를 총처럼 겨누었던 어린 화가의 경력은 뜬금없게도 힙합에 눈이 멀어 멈춰 버렸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어. Cause I didn't give a fuck about 남의 시선. Cause life is like 나 홀로 걸어가는 터널. Yeah. 마지막 호흡이 주어지겠지. 마라톤이 끝나면
하면 끄니까 넣어지듯이 당연시 여겼던 아침 9시의 해와 음악에 몰두하던 밤들로부터 fade out 말보로와 함께 탄 내 20대 생활 내 생의 마지막 여자와의 정의 행각 책상 위에 놓인 1800원짜리 펜과 내가 세상에 내놓은 내 노래가 가진 색깔까지 모두 다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삶이란 게 좀 지겹긴 해도 좋은 건가 봐 엄마 don't worry about me ma 엄마 입장에서 아들의 죽음은 도둑 같겠지만 I'll be always in your heart 영원히 I'll be always in your heart 할머니 You don't have to miss me 난 이 노래 안에 있으니까 나의 목소리를 잊지 마 가만히 앉아 떠올려 널 처음 만나 설렜었던 그날 유독 느리게 걸었던 너와 나 어색해하는 너를 봤을 때 궁금해 너는 알고 있는지 아직도 그땐 너의 모습은 날 미소 짓게 해 Every time I go inside your heart 너의 마음에 들어가면 난 아직도 설레 걸 넌 어때 If you feel the same Yeah Every time you come inside my heart 네가 마음에 들어오면 숨이 멎을 듯해 Boy 넌 어때 If you feel the same Yeah 기억나 모든 순간 처음 손잡을 때 떨렸던 내 맘이 전해질까 싶었어 사소한 걱정을 늘어놓고 세심한 고민까지 함께 나눌 때 너와의 따뜻했던 오늘이 내일보다 난 소중해 너와 나의 시간 속에서 같은 곳을 향해 걸을 때 바랄 게 없어도 지금의 난 If you feel the same Yeah 내 맘이 You got me 떨리는 건 You got me I think it's you boy I'm sure it's you girl 너와 나의 시간 속에서 같은 곳을 향해 걸을 때 바랄 게 없어도 지금의 난 I do feel the same Yeah
알람 오는 소리에 나 wake up 비가 오고 난 후 날이 개있어 어제 골라놓은 옷을 dress up 그냥 단정해 잘 몰라 메이커는 지금 서둘러 너를 데리러 좋아한다면 노란해질려 되어주고 싶어 멋진 연인 But I can't stop being so damn nerdy yeah. 지난주 같이 둘이서 본 드라마 속 주인공 yeah. 처럼 뜨겁고 불이 올라 타오르는 brown love 보여주고 싶어 But 가진 게 난 없고 남자답지 않아 아주 가끔 너도 어쩜 real man 때론 원할 텐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바보야 If you can't stop being you I'll just be a nut for you too 이런 널 보며 행복한 나를 알잖아 If you can't stop being you I'll just be a nut for you too It's not nerdy boy It's you just sweet babe yeah. Can you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baby 그냥 너라서 나는 행복해 yeah. Okay. 그래 너도 비교될 거 알아 친구의 남자친구 덩치도 좋아 등에 더워피고 그런 사진에 좋아요 누른 널 보면 나는 또 내 어깨를 못 피고 yeah. 사람 많은 지하철 안에서 너를 끌어안은 적도 머리 하얘질 정도로 키스하는 법도 I don't really know baby I've been feeling like a huge nerd lately 이런 내 멋없는 모습에 너는 왜 그렇게 날 보며 웃는지 원하게 I wish I really could change for the better 어쩌면 예, 선생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카메라 켜주시고요. 선생님 출석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출석하는 타이밍을 제가 다 멘트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예, 영역일 종료 출석은 요번 시간 끝나고 제가 또 안내 드리니까 그 안내에 맞춰서만 출석하시면 이상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지금 저희가 카메라도 지금 출석 체크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예. 예쁜 얼굴을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원격 수업하실 때 보통 이렇게 저희 반은 귀만 보여주거나 이렇게 머리카락만 보여주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는 말인데 자고로 얼굴이란 눈, 코, 입이 보이는 그 부위를 다 보여줘야 얼굴인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저희 연수하시는 중에는 가급적 어떻게 소통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예, 표정도 같이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교육과정과 컴퓨팅 사고력 연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열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그 교육을 왜 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나라입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요. 네. 어쨌든 우리 상황에서는 결국 모든 학생들이 잘 배우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완벽하다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쉬운 점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과 또 희망을 찾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교육부나 국가교육회의에서 경청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바꿔나가는데 참여하는 것이 또 성숙한 그런 민주시민의 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사실 좀 내용이 많고 다소 지루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교육과정협의회를 하는 시점이 됐을 때 분명히 선생님들께서 그것들을 찾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 꼭 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드렸던 거, 네,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 학생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는 컴퓨팅 사고력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고 이것이 결국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라는 건데 이걸 가르치라고 만들어진 교육과정, 또 교과서들도 있잖아요. 네,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것인가?
그 방법적인 또 방향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도 간단한 문제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림 패턴 찾기입니다. 네, 빈칸에 알맞은 그림을 그리세요. 뭘까요, 선생님? 빈칸에 알맞은 그림. 네, 류지선 선생님, 네, 줌 배경도 제일 먼저 바꿔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류지선 선생님, 네, 커피 쿠폰 하나 나갑니다. 네, 일단 색깔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간단하게 우리 정보 교과니까 인코딩을 해보면 여기를 뭐 1, 2, 3, 4, 5라고 하면 또 1, 2, 3, 4가 들어갈 자리니까 여기는 빨간색.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 색깔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고소정 선생님께서 뾰족하게 튀어나와야 된다. 맞아요. 이 꼭대기 모양 가지고도 인코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거 뾰족한 게 0이다. 그럼 여긴 1, 또 0, 1, 0, 1. 누가 정보교사 아니랄까 봐. 네, 0, 1, 0이 들어갈 차례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뾰족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못 그리지 않아요? 뭐가 또 있어야 되죠? 네, 높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높이. 선생님들 왜 갑자기 침묵하세요?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높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근데 이게 색깔이랑 그 다음에 꼭대기 부분의 모양과 달리 높이는 추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쵸?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사실 다른 연수에서도 이 문제를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문제는 2019년에 비버 챌린지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사실 정확히 딱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하는 워크숍에 헝가리에서 열렸었는데 이 워크숍에 참여했을 때 어느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이 문제가요, 캐나다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실제 나왔던 문제래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아들이 여기에다가 답을 뭐라고 적었냐면 바나나요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바나나? 당연히 틀렸겠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집에 와서 막 엉엉 울더래요. 네, 그래서 아빠가 왜 우니? 했더니 아빠 이거 바나나 맞는데 선생님이 틀렸대. 근데 얘기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틀렸다고 하셨어. 뭐 이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문제를 딱 봤더니 바나나 맞더래요. 이게 바나나라고요? 왜요? 왜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들어갈 그림이 만약에 바나나라면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이 묶음과 똑같은 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또 그 앞에 그 앞에 그 앞에 그 뒤에 그 뒤에 그 뒤에도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패턴이라는 게 결국 우리는 사실 전통적인 교육에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일차함수의 모양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 앞에 얼마나 많은 또 이 뒤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여기에 바나나가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문항을 출제하면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모두 정답인 문제입니다. 바나나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도 정답인.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어떻게 이 아이는 여기에다 바나나를 썼을까?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답변. 엉뚱해 보이지만 답은 맞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캐나다의 카이스트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존 폴이라는 교수인데요. 이 교수님께서 학교에 찾아가서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궁금하죠. 아니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집에서 프로그래밍 교육,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졌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또 실제로 그 알고리즘을 수행해서 해결하는 능력이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감명을 하셨대요. 감명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교장 선생님께도 전해드리고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다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그 바쁘신 워털루 대학 교수님께서 그 학교 학생들한테 이 정보 교육을 실제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그 워털루 대학 그 초등학교 주변의 다른 학교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배워야겠다. 컴퓨팅 사고력 배워야겠다. 이거 뭔가 신기하면서도 엉뚱한 것 같지만 맞는 얘기이고 옳은 얘기이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넘쳐나고 이것들을 잘 분석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라고 돼서 그 지역이 다 정보 교육을 필수로 지정하게 됐다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놀랍죠? 여기에 정답이 바나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전통적인 4CS,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Creativity 말고 또 하나의 C, Computational Thinking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정의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컴퓨터 과학자가 컴퓨터 과학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때 하는 그 능력, 추상화, 자동화, 창의 융합 능력을 합쳐서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추상화라는 것은 자료 수집, 분석, 표현, 문제, 분해 이런 것들이고 자동화는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창의 융합 능력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면서 제가 이건 한 예로 보여드린 건데 꼭 이렇게 정형화된 건 아닙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자료 수집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도 있고 또 하면 할수록 더 잘 푸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더 효율적인 그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효율이라는 건 빠르고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컴퓨팅 문제,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이라고 불러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1부터 10, 100, 1000까지 더하는 이런 건 수학 공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학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면 팩토리얼 문제죠. 이런 것들은 다 일일이 해볼 수밖에 없는 그 절차, 단계를 거쳐야 되는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yes, no로 답할 수 있는 decision, 결정 문제, 그리고 개수를 세는 카운팅 문제, 그리고 어떤 범위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해를 찾는 탐색 문제, 그리고 그 찾은 해가 여러 개라면 그 해 중에 좋은 해, 나쁜 해, 이 품질을 따지는 최적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서 자동화해서 해결하는 펑션 문제까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컴퓨팅 문제 안에 포함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잘 와닿진 않으시고 또 반대로 이미 아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추상화부터 과연 경력이 19년 차 되는 저 정보교사는 그동안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추상화. 우리 3단원에서 나오죠. 제일 먼저. 그죠?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의 첫 번째 핵심 개념이잖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막 지식을 다 외우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지금 중학교에 있으니까 더더욱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심 개념만큼 이것만 잘 알고 가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핵심 개념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 나머지들은 따라오더라고요. 그럼 추상화, 이 말도 어려운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추상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그럼 있다 그래요. 언제? 어디서 들어봤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어디서 들어봤다고 할까요?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이렇게 할까요? 맞아요. 김현석 선생님 고맙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쏩니다. 미술 시간에요. 그럼 맞아. 그 추상화랑 이 추상화는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두 글자는 같고 한 글자는 달라. 추상은 같고 화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화는 뭐냐? 화는 미술에서는 그림 화자고요. 정보에서는 될 화자예요. 결국은 추상이 중요한 건데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간추리는 거예요. 간추리려면 뽑아내야죠. 중요한 것만 뽑아내서 간추리는 과정이죠. 근데 제가 추상화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선생님.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지금 가운데 고양이가 있죠. 양 옆에요. 할머니랑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양이를 바라보는데 할머니와 과학자의 추상화 결과가 다르죠. 뽑아낸, 추출한 상이, 이미지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할머니는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애완견, 반려동물. 네. 근데 여기 과학자는, 스켈레톤, 뼈, 해부. 똑같은 걸 보는데 추상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죠. 미술에서는 사실 작가의 어떤 철학이나 관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물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내서 그리는 그림인데 정보에서는 그림 그리려고 추상화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왜요? 이 1번 그림과 2번 그림이 왜 다른가 하는 거예요. 결국 할머니와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서로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니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할머니의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길래 저렇게 추상화를 했을까요, 선생님? 이거 보니까 이게 되게 귀여운 반려동물. 저는 바로 느낌이 촉이 오더라고요. 네. 힘든 시기를 거쳐서 아들, 딸 잘 키우고, 결혼해서 내보내고, 이제 끝났나 했더니, 손자, 손녀를 봐달라고, 그래서 키워서 이제 또 내보냈더니, 이제 자기들이 혼자 큰 줄 알고, 네. 할머니한테 연락도 안 하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할머니가 가진 문제가 뭡니까? 네.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김아람 선생님처럼 가르칩니다. 외로움이라고요. 외로움. 외로움이 문제예요. 할머니는 지금 외로워요.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어요. 외롭지 않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그럼 과학자는요? 바로 아시겠죠. 과학 실험 해부가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가 뭔지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달라지고 그것들을 뽑아서 간추리는 과정이 바로 추상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정말 잘 이해를 합니다. 제가 늘 그래요. 추상화, 말 어렵지? 하면 생각나는 그림은 하면 아이들이 할머니와 과학자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할머니와 과학자가 추상화한 결과 같았니? 달랐어요. 왜 달랐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달라서요. 왜 다른데? 할머니는 외로움이요. 과학자는 해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버 챌린지 문제 하나를 같이 풀어봐요. 새롭게 발견된 외계 행성에 귀여운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 이 비버 챌린지 문제 중에 가장 연령 그룹이 낮은 문제입니다.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추상화를 잘 배우기만 하면 되는데. 외계인과 행성을 연결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뭘까요, 선생님? 여기 있는 외계인들과 밑에 있는 행성을 1대1로 연결하려고 해요. 색깔은 이렇게 연결할 수 이거 안 되잖아요, 색깔은. 그죠? 안 돼요. 색깔 안 되고요. 회전 가능한, 네, 모양. 네, 지금, 네, 제일 첫 번째로 김정주 선생님, 네, 김정주 선생님께도 오늘 제가 커피 쿠폰 많이 쏩니다. 네, 모양이죠, 모양. 어디요? 여기랑 여기요, 모양 같잖아요. 선생님, 색깔이 다른데, 색깔 말고 모양. 여기랑 여기요. 선생님, 여기 아니, 머리 모양. 여기랑 여기요. 아니, 머리 모양만요. 여기랑 여기요. 이 프링글스 수염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프링글스 수염 없는데, 아니, 머리 모양. 모양이네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 뭐 했죠? 이 외계인과 행성을 그렇죠. 추상화. 모양을 기준으로 추상한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외계인과 행성을 추상화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김경배 선생님 고맙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려고 정보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정보에서는 뭘 뽑아내요, 선생님? 모양을 뽑아내요? 아니. 색깔을 뽑아내요? 아니. 그럼 뭘 뽑아내요? 정보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과목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뭘 뽑아내냐면 현재 상태, 목표 상태, 핵심 요소 이런 거 뽑아내는 거야. 말 어렵죠. 사실 이 부분이 가르치면서도 이게 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감이 안 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선생님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1층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상태죠. 여기 집이 있네요. 집은 5층에 있어요. 이게 바로 목표 상태죠.
사람이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요, 집에 안 간 상태예요. 집에 간 상태는 5층이에요. 현재 상태랑 목표 상태를 추출하고 나서 보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1과 5가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가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가르치느냐. 얘들아, 현재 상태, 목표 상태 빠르게 파악했잖아? 봤더니 1, 5 서로 다르지? 다르지? 달라서 발생하는 게 무엇?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1시간 화상 수업 하잖아요. 그럼 45분 수업 중에 5분 뭐 출석 체크하고 그 뒤에 한 40분 동안 할 때 채팅이 평균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올라오거든요. 정말 채팅을 많이 해요. 뭐 마이크 켜고 발표하고 이런 건 좀 제가 자제해요. 아이들이 싫어하거든요. 채팅을 많이 해요. 맞아요. 문제예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면 아이들이 현재랑 목표가 달라서 발생하는 건 문제예요. 문제 드르르르 올라가요. 어떤 문제? 집에 가는 문제예요. 현재는 집에 못 갔죠. 몇 층인데? 1층이요. 목표는 집에 간 상태죠. 몇 층인데? 5층이요. 가급적이면 이것을 수로 표현하면 더 명확해진다는 것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현재 상태, 목표 상태를 파악하고 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굉장히 빠르게 알 수 있어요. 1층, 5층이 달라서 발생하는 게 문제라면서요. 그럼 같게 만들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라고요. 그럼 같아져요 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건물에 1층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층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는 건 자명한 일이에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그러면 찾게 되지 않으세요? 이 문제 풀려면 뭐가 흔히 얘기하는 조건들이죠. 뭘 찾게 되십니까? 1층에서 5층 올라갈 때요. 저 같으면 그렇죠.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찾겠죠. 또요. 계단 먼저 찾으세요? 아닐걸요. 5층인데요. 맞아요. 김영성 선생님 커피 쿠폰 하나 쏩니다. 엘리베이터 찾게 되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요. 홀수층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짝수층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저층만 가는 것도 있고 고층만 가는 것도 있고 지하만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핵심 요소들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계단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 작업이 계단을 오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단을 한 번에 뿅 오를 수 있는 공식이 있느냐? 없어요. 아이들도 대답하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해요. 공식이 없는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나눠서 푸는 거야 라고요. 나눠서 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눈에 바로 보이죠. 1층, 2층 나누고 2층, 3층 나누고 물론 거기에서 또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나눠 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2층으로 올라가요. 여기 우리 2층 됐죠, 선생님? 그런 다음에 뭘 해요? 2층이 목표 상태랑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다르죠? 맞죠? 그러면 또 올라가요. 3층이죠? 그럼 또 보는 거예요. 같은지 다른지.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현재 상태랑 목표 상태의 차이가 4였죠. 그 다음에는요? 3이죠. 그 다음에는요? 2죠. 그 다음에는요? 1이죠. 그 다음에는요? 0이죠.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어요? 학생들이 이와 같은 접근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동안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었죠. 수학 시간에, 국어 시간에, 과학 시간에. 근데 문제가 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문제가 뭔지 가르쳐줬죠. 문제라는 건 현재 상태랑 목표 상태가 다른 것, 달라서 발생하는 게 문제야 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재 상태가 뭔지 봤어요. 또 1층, 목표 상태 5층. 달라요. 다르니까 문제가 있네. 어떻게 해결해? 올라가요.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계단, 엘리베이터, 여기 엘리베이터 없는데? 그럼 계단이요. 계단 한 번에 못 올라가잖아. 나눠서 가요, 선생님. 그래? 2층.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다른 문제들을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좀 쉽지만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잘 풀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명확하죠. 왜요? 현재 상태랑 목표 상태의 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결국 이걸 같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매 시간 이렇게 수업을 해요, 선생님. 심지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씩만 채팅창에 얘기해 줄래?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요.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게 되면 이제 문제를요, 뭐 수학 문제, 과학 문제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의 모든 문제를 다 막 씁니다. 선생님들도 하나씩 좀 적어주세요.
저는, 배고픔이요. 네,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네, 돈이 없어요. 네. 네,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좀 적어주세요. 수업 준비, 이것도 문제죠. 업무도 문제죠. 네. 피로감이요. 네, 이것도 문제죠. 네, 피로하죠. 점심 뭐 먹을지, 이런 것들도 문제죠. 자, 저는 돈이 없음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적을 때요, 선생님들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뭘요? 아이들이 현재 상태로 적는지 목표 상태로 적는지요. 선생님, 제가 지금 돈이 없다고 적었잖아요. 실제로 돈이 없어요. 최근에 차를 사느라 돈을 올인을 하는 바람에. 이거 무슨 상태입니까? 네, 맞아요. 현재 상태죠. 얘들아, 그렇게만 적으면 문제 안 풀려. 모두 같이 적어? 목표도 같이 적어야지. 현재 상태가 돈이 없지. 그럼 목표는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선생님? 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으면. 네. 두 상태가 서로 다르죠. 문제를 정의한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그러니까 수로 표현하게끔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돈이 지금 얼마 있는데 막 이렇게요. 저희 딸이 저한테 맨날 묻는 거거든요. 그럼 통장에 돈이, 저는 사실 통장에 돈이 거의 없어요. 네, 늘 이렇게 바로 그분께 이렇게 전송을 하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얼마, 예를 들면 5만 원, 이렇게. 목표는요, 한 100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요. 그러면 통장에 5만 원, 100억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해요, 이걸? 돈을 벌면 되죠. 그럼 어떻게 벌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따져야죠. 내가 지금 교사를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저축을 해서 이런 계획 세우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그러면 저술 활동을 하거나 강의 활동을 해서 버는 돈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아까 배고픔 얘기하셨잖아요. 배고픔, 현재 상태죠. 목표는요? 배부름이겠죠. 그죠? 네, 그러면 먹으면 되겠네요. 먹으면 배가 불러지니까요.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 지금 집에 쌀이 없어. 아니면 밥을 난 스스로 잘 못해. 라면은 먹기 싫고. 그럼 뭐 해요? 배달을 시켜야겠죠.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지? 지금 핵심 요소들 찾아보는 거잖아요. 선생님, 배고픔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과학자들의 결과물,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배달의 민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문제들을 정의하고 핵심 요소들, 조건들을 찾아서 구체화하고 정리해 나가면 문제들이 어느 순간 뿅 하고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또 비버 챌린지 문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란에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이런 연결선이 같은 반 학생들의 친구 관계래요. 친구 관계. 근데 월요일에 유명한 음악가가 새로운 음악을 발표했는데 동그라미 기호 옆에 월요일에 그 음악을 구입했다는 음표. 지금 월요일에는 빌, 밥 사라. 빌, 밥 사라. 이런,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이 음악을 구입했다는데 화요일부터는요, 매일마다 아직 음악 구입 안 한 학생들이 자기 친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 전날까지 구입했다면 이 학생도 구입한대요. 모두가 구입하는 요일은 언제일까? 이런 문제예요. 제가 이런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뤄요. 특히 비버 챌린지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요. 그 이유는 비버 챌린지 문제는 처음부터 정보 교육을 위해서 개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더 좋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얘들아, 추상화하자. 현재 상태는 뭐야? 현재 상태는요, 아직 모든 학생들이 음악을 사지는 않았어요. 라고요. 그래? 몇 명 샀는데? 3명이요. 그게 누군데? 빌, 밥, 사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이요. 현재 상태를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엔요, 목표 상태죠. 목표 상태는 뭐니? 모든 학생이 사는 거예요. 그래? 그게 몇 명인데? 그럼 애들이 세죠. 9명이요. 그게 모든 친구들이죠. 모든 친구들. 그게 무슨 요일인데? 몰라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되네요. 이렇게. 얘들아, 이거 한 번에 갈 수 있는 공식 있니? 없어요. 없어요.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나눠서 가야 돼요. 나눠서.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이 문제에서는 요일이 바뀔 때마다 음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요일로 나누면 돼요 라는 애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계단 문제에서
계단 몇 층인지를 통해서 나눈 것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나눠요 선생님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월요일에서 화요일 가는 거예요. 화요일에서 수요일 가는 거고요. 가면서 뭘 해요? 이 숫자가 목표랑 같아지는지를 보는 거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숫자가 목표랑 점점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해결을 하면요. 이 과정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명쾌하게 느껴지고 사실 문제의 답을 맞히는지 안 맞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 추상화해서 문제를 나눠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 문제를 아이들과 실제로 학교에서 풀어봅니다. 저는. 풀고 나서 제가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얘들아 친구가 사면 나도 산다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이들이 잘 모르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알고리즘이란 말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봐? 애들이 다 유튜브 얘기하죠. 유튜브. 예,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지금 여기 요 친구들이 음악 사는 요 방식 있잖아. 요게 바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친구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추천하거나 하는 그 알고리즘과 같아. 뭐가요, 선생님? 아, 알겠어요. 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나랑 팔로우 맺은 친구들 중에 절반 이상이 친구이면 나한테 추천해 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나랑 똑같은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봤으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 그게 꼭 절반이에요? 아니 절반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친구 추천을 거절해. 그러면 기준을 좀 높이면 되고 낮추면 되고 근데 이거 데이터가 있는데 굳이 사람이 해야 될까? 아니요 AI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추상화만 잘해도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거저먹는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과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해 나가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분석 표현인데요. 사실 우리 교과에서 자료와 정보, 이 두 번째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이 기존에 이제 2015에서는 응용 소프트웨어랑 뭐 인터넷 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었는데 요즘에는 빅데이터 포털들이 공공 포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보이는 게 지금 뭐냐면 더운 날 아이스크림이 더 많이 팔릴까? 추운 때는 안 팔릴까? 진짜 기온이 오르면 오를수록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릴까?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례예요. 네, 이 교육부에서 창의재단과 함께 발표했던 인공지능 보조교재에 담겨져 있는데요. 저희 이 수업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그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온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들어가서 2019년도에 월별 평균 기온 자료를 CSV 파일로 받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리고요, 네이버 데이터 랩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판매량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아이스크림이라는 키워드 조회수 클릭수가 나와요. 2019년 걸 받는 거예요, 월별로. 그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조인하는 거죠. 네, 구글 스프레드시트 사용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AI를 이용해서 분석하고요. 추세선 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귀식까지 찾아내요. 사실 이것들을 낱낱이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제 해석해야겠죠. 어떻게 해석해? 진짜 기온이 올라가면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요, 선생님. 그런데 가장 추울 때가 오히려 조금 더 많이 팔렸네요. 뭐 이런 거. 그럼 어떤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역시 베라는 겨울이 제맛이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좀 많이 올라가? 선생님 15도 정도부터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10도랑 15도 사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편의점 사장님 아니면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는 기온이 이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판촉 활동, 막 광고 홍보 이런 거 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지금 2019년 자료잖아요. 제가 일부러 2019년 자료로 했거든요. 2020년 걸로 안 한 이유가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많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 2020년 거는 안 해요? 너희들이 한번 해봐 라고요.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19년과 20년 거를 한꺼번에 분석해서 하나의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보이세요? 뭐가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판매량이요. 19년도 거는 아까 이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여기 파란색. 20년도. 이제 마음 아프죠. 네. 판매량이 별로 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인 판매량도 줄어들었다는 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 차트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제목이 평균 기온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선생님? 중1 아이가 이렇게 했다는 거. 뭐가 놀라운 건지 아세요? 이거 지금 사회에서 직장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사회의 문제를 학교의 문제로 끌고 와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결국 학교에서 배워서 나중에 사회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결국 그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 그것이 결국은 소프트웨어 AI 교육, 정보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시각화하면 이런 걸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비버 챌린지 문제도 풀어보는 거예요. 여기 강우량 분포를 분석한 거네. 월별로 강우량?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아이들과 이제 해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분석해서 시각화하고 또 이걸 해석하고 활용 예측하는 것도 가르치면서 반대로 이미 시각화된 자료들을 또 해석하고 또 그것들을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이런 것들도 가르치는 거. 이것이 바로 정보 교육 또 자료와 정보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활동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서 첫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뭔가를 아는 것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걸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는가. 정보 과목은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두고 가르치시면 지식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문제 분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제를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왜요? 복잡한 문제, 사이즈가 크거든요. 잘라서 풀어야 되죠. 작은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찾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명제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이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과학고 애들한테도 한번 했어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하기 싫어했지만 선생님이 시키면 다 하죠. 여기서 6개의 물건을 찾아보자. 네, 숨겨진 물건은 열대어, 호미, 촛불, 성냥개비, 종이배, 송곳. 그런데 요걸 할 때요. 4인 1조로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뭐 아이들 수준이 높다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걸 큰 종이에 뽑아주고요. 이걸 자를 수 있도록 가위 같은 걸 하나 줘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렇게 잘라서 풀어봐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학생은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학생이 각각의 종이 조각에서 숨은 그림들을 찾게끔 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나중엔 다 합치면 되겠죠. 선생님들 머릿속에 트리가 그려지시죠. 각각의 작은 문제들을 합쳐서 루트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것이 왜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느냐. 사실 숨은 그림 찾기 문제가 되는 이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숨겨진 문제의 크기는 작은데 이 그림의 크기는 커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려고 그림의 크기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숨겨져 있는 물건과 그림의 크기가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빨리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해보는 것, 문제 분해, 그리고 모델링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16개의 점이 아래와 같이 놓여 있다. 점선으로 이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모두 같다고 할 때 서로 다른 4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수는 모두 몇 개?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근데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문제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게 풀어도 푼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실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자꾸 틀리니까요. 사실 수학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정보 시간에는 이 문제의 답을 뭐냐고 맞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추상화해서 특히 문제를 분해해서 푸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정사각형이잖아요, 선생님. 그럼 정사각형이 서로 다르다는 게 뭐겠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다른 거죠. 선생님, 저랑 같이 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만 찾아주세요. 몇 개입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예요? 예, 바로 나오죠. 네, 9개죠. 9개. 이제 감이 오시죠. 그 다음에는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것만 찾으세요. 느낌이 오세요? 무슨 말인지? 다른 걸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눈 다음에 절차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4요. 그럼 현재 상태가 더하기 때문에 13으로 바뀌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3인 거 찾는 거죠. 그럼 몇 개죠, 선생님? 네, 이건 너무 쉽죠. 한 개죠. 14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사실 시간 관계상 제가 현재 상태, 목표 상태까지는 안 했는데 아까 같은 방식으로 현재 상태, 목표 상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14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사실은 서로 간격이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요 점선 때문인데요. 이게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왜냐하면 얘가 없으면요. 거리가 같다는 걸 여기 써 있잖아요.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 대각선도 포함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데 나중에는 얘 때문에 이 대각선이 안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핵심 요소들 추출한 거 있잖아. 그 쓰고 나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제거할 줄도 알아야 돼. 여기 점선 없다고 생각해봐. 이거 보이지? 네 번째는 루트 2. 루트 2라는 거 모르면 그냥 요런 대각선? 이거 몇 개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4개라는 거 보이시죠? 18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한 변의 길이를 1, 2, 3으로 늘린 것처럼 대각선도 늘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대각선 보이시지 않아요? 이런 대각선. 네. 루트 5짜리죠. 맞아요. 이런 대각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게 지금 2개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루트 5짜리, 뭐 고등학생이면 루트 5라고 하면 되고 중학생이면 그냥 긴 대각선 이거 2개요. 20이요. 끝났죠. 왜 끝났어요? 아니 또 늘려보세요. 그러면 대각선을요. 더 늘리면 이제 이렇게 늘려야 되잖아요. 루트 10이잖아요. 이걸로는 정사각형 안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가 끝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요거 네, 요렇게 포크 모양으로 쭉 이으면 답. 지금 제가 모델링한 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선생님? 근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모델링, 사실 이 정보의 구조와 시각화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구조들을 바탕으로 추상화 결과를 재구조화하는 걸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글로, 표로, 그다음에 조직도, 그래프, 벤 다이어그램, 차트, 마인드맵, 인포그래픽 뭐 굉장히 다양한 구조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구조들의 이름을 외우는 그런 수업보다는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구조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요 문제 하나만 볼게요. 여기 지금 파란색 지붕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깃발 보이시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몇 개의 성벽을 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요, 구조화해서? 이건 그냥 세보면 되잖아. 이거는 여기가 간단했을 때 그렇지만 이게 복잡하면 셀 수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일 끝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성벽 하나를 루트 노드로 이렇게 그려요. 네, 이렇게 루트 노드를 그려요. 그 안쪽에 지금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는 거 보이세요, 성벽? 왼쪽만 할게요. 그 안에 또 하나의 성벽이 있고 그 밑에 파란색 지붕이 있는 거 아시겠죠? 오른쪽은요. 이 안에 또 하나의 성벽이 있고요. 네, 그 안에 2개의 성벽이 또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파란색이 있고요. 그죠? 이쪽에는 파란색이 있고 이쪽에는요. 또 하나의 성벽이 있고 그 밑에 깃발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얘가 이렇게 구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네, 여기 있는 이 간선의 개수가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눈이 휘동그레져요.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럼 저는 가르쳐요. 왜 배운 적이 없어? 우리 정보의 구조와 시각화할 때 이런 거 계층 구조, 조직도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잖아. 이런 거 다 이렇게 써먹는 거야.
다양한 문제들을 자꾸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굉장히 놀라워해요. 놀라워하는 이유 첫 번째,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어요. 두 번째, 너무 명쾌해요. 명쾌해서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잘 알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케니스베르크의 다리 같은 이런 문제들도 다시 한번 해보면 좋고, 자, 그리고 이건 비버 챌린지 문제인데, 뭐 이렇게 보드게임판이 있을 때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대요. 이런 조건에 의해서. 문제는 이 보드게임판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가 문제거든요. 이건 뭐 읽어보시면 선생님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선생님. 이게 제가 1학기 때 첫 번째 수행평가였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앞서서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드게임판 빈 거 줄 테니까 너가 너 마음대로 5개의 말 배치해봐. 그리고 너가 만든 거 너가 풀어봐. 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들한테 완전히 개방형 문제를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스캐폴딩 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여기에서 반구조화된 형태로 이렇게 수행평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수행평가할 때 오픈북으로 했습니다. 볼 거 있으면 다 보라 그랬어요. 대신 결국 너가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다양한 예시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수행평가는 제가 최초 공개하는 겁니다. 자, 알고리즘 이런 거 달달달 외우는 거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외워서 결국 써먹을 수 있는 거. 자, 이거 보십시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우유 하나 사와, 계란 있으면 6개 사와. 남편은 우유 6개 사왔다. 왜? 아이들이 막 얘기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재밌죠? 네, 맞습니다. 계란이 있어서. 자, 남편 잘못, 아내 잘못. 남편, 아내. 하나, 둘, 셋 하면 애들 주르르르 올라와요. 네, 저희 애들은 채팅에 거의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이럴 땐 내 잘못이라고 해야 된다, 얘들아.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특히 지금 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가르쳐 보시면 분기 반복, 특히 반복 들어가면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요, 순차를 잘 배워야 돼요. 알고리즘을 일단 순차로 작성하는 훈련을 충분히 하면요, 분기나 반복은 그 필요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의 효율 관점에서 보면 순차, 분기, 반복이 차이가 없다는 거 아시죠? 표현상의 효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분기, 반복을 야, 이거는 조건이 이거고 여기까지가 지금 뭐 종료 조건이고 이렇게 가르치시면 아이들 어려워요. 그냥 순차로 하다가 갈림길이 나오네. 우리 설문하다 보면 중학교 1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은 여기, 고등학교 2학년은 뭐 3-2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반복도 마찬가지예요. 바이킹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표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표현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과학고 애들한테도 다 했던 수업이에요. 베스킨 라빈스 가지고 한 겁니다.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베스킨 라빈스의 필승 전략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필승 전략이 왜 나오는지를 아이들과 아까 같이 추상화, 알고리즘, 뭐 문제 나누기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했어요, 실제로. 자,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서 다 다루긴 어려운데. 그런 다음에 수행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베스킨 라빈스 X게임, 1에서 Y 게임 만들어서 해결하기. X게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보통 베스킨 라빈스 31이잖아요. 31이 아니라 이 조건 안에서 예를 들면 150 이렇게 만들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Y는요. 한 명이 보통 3개까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5에서 10 사이에 뭐 한 7개까지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만든 거 추상화하고 문제 나눠서 알고리즘 작성해봐라 라는 수행평가를 또 오픈북으로 했어요. 사실 오픈북으로 수행평가하는 마음이 결코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요. 아이들한테 길러주고 싶은 능력이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보고 그 절차를
추상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 거고요, 선생님. 제가 채팅창에 지금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긴 좀 어려운데 아이들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저랑 같이 만들어 본 스크래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거를 C 언어, 파이썬, 뭐 얼마든지 자바스크립트 뭘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같이 저랑 만들어 본 건데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중1이라는 거. 제가 그동안 사실 과학고에 좀 오래 있어서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건 과학고 아이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중1 사례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중1 아이들이 할 수 있다면 고등학생들이 왜 못하겠습니까? 물론 그에 앞서서 뭘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효율, 알고리즘은 공식이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알고리즘을 가르치실 때 어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제가 좀 생략하고요. 여기까지 알고리즘 수업이 잘 되면 프로그래밍은 거저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도 문제를 좀 잘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뛰어가는 거랑 걸어가는 것 중에 어떤 게 비를 적게 만들까? 이런 거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방탈출 게임. 근데 이런 거를 그냥 C 언어로 푸는 거예요. 제 경험상 for문을 한 15개 반복하면 풀리더라고요. for문을 15개 중첩한다는 거 굉장히 색다른 문제죠. 근데 아이들한테 니즈가 있어요. 방탈출 문제를 풀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창의 융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배울 수 있고 그것들이 AI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결국은 그것이 무슨 시간이 되든 간에 과학 시간이든 수학 시간이든 코딩을 이용해서 과제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화학 시간에 아이가 발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연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컴퓨터 과학, 정보 과학, 정보에서 배우는 문제 해결은요. 다른 과목에서 배우는 문제 해결과 같은 점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를 이용하잖아요. 앨런 튜링이 했던 얘기예요. 완전히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배워서 써먹을 줄 알면 너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컴퓨터 과학에서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중심에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실상 모든 기업이 소프트웨어 AI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한테 마치 물고기한테 나무를 오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학교의 우등생을 사회의 우등생으로 만드는 교육, 결국 우리 정보 교사들이 해야 되는 교육이다. 쉽게 말하면 학교 안에서의 해결하는 문제가 학교 밖에 사회의 문제를 담도록 결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AI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학교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이런 반성문을 쓰는 아이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는 종이 비행기 던지지 않을게요 라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이진 표현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10종류가 아니라 이진수 10 두 종류라고 이 문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다양한 연수 과정 속에서 아마 선배 선생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선생님들이 2학기 수업 준비하시는데 또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